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공부할 때 환율하고 주식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공부했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현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환율과 주식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가는. 자,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신문 기사 볼게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팔자 공세 심화. 주가가 하락하겠네요. 주가 하락할 때 환율은 올라가겠죠. 자,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환율이 변함에 따라 환차손을 입지 않기에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하면서 환율은 오르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 회수한 현금으로 외화를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환율은 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은 매도를 하니까, 팔려고 하니까 주가는 하락할 것이고요. 바꾸었을 때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때 주식 매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옳은 걸 찾아야 됩니다. 1번, 기역은 외환시장에서 환율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거꾸로 돼 있죠? 환율이 오르니까 달러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주식 팔아서 달러 살려면 더 부담이 커지니까 빨리 팔려고 하는 거예요. 환율이 오를 때. 환율 하락이 아니라 환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기역에서의 환율 변화는, 즉 환율 인상은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불리하겠죠. 환율이 높아질수록 수입 비용이 더 커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때는 수출업자는 웃고 수입업자는 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울겠죠. 불리하겠죠. 3번, 니은은 원화의 화폐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땡. 원화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외화의 화폐 가치,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원화의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4번이 맞네요. 니은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 증가로 이루어진다.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니까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환율은 오르게 될 거고,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주식을 팔려고 하니까 주가는 하락할 거고. 그러니까 환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이론상으로 맞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시험은 이론 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주가와 환율은 반대로 움직인다. 13번 문제. 기역에서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미음이 아니라 니을까지죠. 니을. 그리고 1, 2, 3, 4 해서 전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순서적으로 빠졌네요. 기역, 아니 1번은 기역, 군주와 인민 간의 계약. 니은. 2번은 니은, 국민주권. 3번은 디귿, 4번은 니을인데 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빠졌어요. 자, 그러면 기역번.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회계약을 통해서 형성되죠? 근데 기역에 들어갈 말은 사회계약인데 홉스와 로크와 누소의 계약 당사자가 다르죠? 유일하게 군주가 개입되는 계약은 로크밖에 없다고 공부했죠. 로크만 군주와 인민들 간의 계약이고요. 홉스와 누소는 군주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인민들 간의 계약만 있을 뿐이에요. 이거 수업 시간에 공부했어요. 예. 그 다음에 니은은 홉스는 군주주권인 반면에 로크와 누소는 국민주권이니까. 니은 번반, 지금 뭘 골라야,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1번 땡. 그래서 정답이고. 3번에 디귿. 디귿이 뭐예요? 홉스의 자연상태.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로크의 자연상태니까 불완전한 평화상태.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잠재적으로는 불완전한 상태. 인간 본성론을 백지 이론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그랬죠. 14번.
밑줄 친 내용 중 옳은 걸 고르래요. 근대 시민혁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추구했다. 이때 추구했던 자유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이 깊다. 즉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바라봄으로써 무한한 자유가 시민에게 주어지더라도 방종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편 당시 시민이 추구했던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라기보다는 형식적 평등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은 현대 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근대 야경 국가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죠. 근데 현대 복지 국가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고요. 근대 야경 국가에서 평등은 절대적이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인 반면 현대 복지 국가의 평등은 상대적이고 비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옳은 거 고르래요. 1번. 기억은 근대 시민혁명의 자유는 국가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국가의 자유는 참정권이에요. 참정권.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 현대 복지국가에서 강조하는 사회권이고요. 2번. 최소의 정치가 최선의 정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중시하죠. 즉 소극적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근대 야경 국가에서의 자유는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야경 국가, 작은 정부론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정답이고요. 3번에 사회보장제도는 실질적 평등과 무관하다가 아니라 밀접하다라고 해야 되고요. 디귿, 형식적 평등을 강조할 경우 역차별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강조할 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누진세 제도라든가 여성 할당제라든가 뭐 군 가산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 평등이잖아요. 이 실질적 평등에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15번으로 갑니다. 가와 같은 정부 형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권리 및 권리 행사만을 나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가가 정부 형태가 뭘까요? 만약 의회에 의해 정부의 주요 정책이 거부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통과된다면 정부는 사퇴하게 되고 현 의회는 다시 정부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의원 내각제네요. 자, 그러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개념도에서 그 의원 내각제 요소를 찾으면 되겠네요. 기억번, 의회 해산할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기억번 맞고요. 그 다음에 입법부에서 행정부 수반, 즉 수상이나 총리를 선출하나요? 예, 맞습니다. 니은번도 맞고요. 그러면 기억, 니은으로 시작하는 것은 4번밖에 없네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법부의 선거,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모두 있고요. 미음번의 행정부 선거는 대통령제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16번. 다음 글에 비출진 기억과 니은에 나타난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거네요.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밖으로는 항구적인 평화, 세계 평화. 다음 우리 헌법 10조 인간으로서 전원과 같이, 이게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했는데요. 1번 기억은 소극적 국가에서 강조된다. 땡.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니까 이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2번에 기억은 일률적 세금 부과가 아니라 누진적 세금 부과겠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니까 부자한테는 세금 좀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 좀 적게 걷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사회보장비 많이 지출해주고 부자한테는 사회보장비 조금만 지출해주고, 요거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니은은 인간으로서 저런과 같이는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된다. 정답.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조항이면서 헌법은 국내법의 모법이면서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령과 법규의 기준, 준거가 되는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4번은 왜 틀렸나요? 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인정된다. 땡. 천부 인권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이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안 봐준다. 17번으로 갈게요.
다음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은 각국 총선의 지역구별 정당 득표율이 나왔네요. 지역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다음에 정당은 A, B, C만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스타 표시가 있네요. 각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만으로 구성되며 정수는 총 5명이래요. 근데 지역구가 5개죠. 그러면 하나의 지역구에서 하나의 대표를 뽑은 거죠.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우리 특징 공부했었죠. 복사해 볼까요? 이거 워낙 중요한 거라 일일이 다 쓰지 않고 앞부분만 이렇게 써가면서 우리 공부해 봅시다. 자, 선거구제하고 대표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가 있고 중대선거구제가 있어요.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사람 뽑는 거죠. 그래서 가장 득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것이므로 다수대표제와 연결이 되고,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뽑는 것이니까 이건 득표를 적게 하더라도 대표가 되는 소수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다 이거 모두 지역대표제를 뽑는 거죠. 근데 지역대표제를 뽑지 않고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가지고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개 모두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다수대표제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고요. 중선거구제로서 소수대표제로 대표를 뽑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지방의회 기초의원, 지방의회 기초의원은 2명 뽑으니까 중대선거구제이면서 소수대표제입니다. 근데 이 다수대표제의 경우에 그 다수대표제의 결정 원리가 절대다수대표제가 있고 상대다수대표제가 있는데, 이 상대다수대표제를 단순다수대표제라고 하고요. 절대다수대표제는 과반이 뭐예요? 51% 이상,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뭐예요? 대표성이 높죠. 모든 사람 과반 이상이 지지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에 과반의 득표를 하면 다행인데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2번 선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결선 투표제하고 선호 투표제가 있는데, 결선 투표제는 몇 번 선거하죠? 2번 해요. 얘는 한 번으로 끝난다고 이미 공부했었죠. 이건 한 표라도 많으면 이 사람이 당선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이걸 채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이면서 다수대표제이면서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 기초의회 의원을 뽑을 때만 2명을 뽑으니까 소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근데 이 비례대표제는 1인 1표제가 있고, 근데 이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은 1인 2표제로 바뀌었는데, 여기다 하나 또 이번에 변형된 것이 준연동 비례대표제죠. 근데 이것까지 우리 시험에 언급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왜곡되고 있거든요. 뭐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막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억 잘 해줘야 되죠. 소선거구제의 특징. 사표가 많아요. 사표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이 높아요. 더 나아가서 의석률과 득표율 간에 괴리가 나타나죠. 의석률은 득표율은 높은데 의석률은 적은 경우, 이거 과대대표예요, 과소대표예요? 과소대표. 득표율은 적은데 의석이 많아요. 과대대표. 이러한 치우침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지역구가 좁아요. 지역구가 좁다 보니까 지역적 인물이
당선이 되고, 지역적 인물이 당선된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연고주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학연, 지연, 혈연이 나타난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점도 있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거 관리가 쉬워요. 말을 바꾸면 관권 개입도 쉬워요. 즉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수당. 여기에 유리하죠. 여기서 말하는 다수당은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당선시킨 정당, 즉 집권당, 여당, 기득권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유리하다 보니까 소수 군소 정당은 어때요? 불리하겠죠. 군소 정당이 불리하니까 이들은 뭉쳐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뭉쳐야 살아. 그래서 양당제가 확립이 되고, 이 양당제로 말미암아 전국이 안정된다는데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군소정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정치적 신인의 정계 진출도 불리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게리맨더링입니다. 게리맨더링 가능성, 우려가 높죠. 그러니까 게리맨더링 이거잖아요. 지금 청주에서 4명을 뽑는데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찢어붙이게 한다면 이게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 위배에 드는 것이죠. 즉 게리맨더링에 위배에 드는 거예요. 게리맨더링에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웬만하면 그 소선거구제에 대한 시험 문제는 커버가 돼요. 자, 그럼 다시 17번으로 올게요. 자, 일단 1번을 분석하려면 동일한 의석수를 차지하는 정당들이 있다. 그러면 A, B, C 정당별로 당선자에다 동그라미 쳐봅시다. 가 지역구 누가 당선돼요? A, 60에다 동그라미. 나, 60에다 동그라미. 다, 60에다 동그라미. 가나 다에서는 모두 A 정당이 당선이 되네요. 라 지역구는 C, 50에다 동그라미. 마 지역구 C, 50에다 동그라미. 그러면 B 정당은 오히려 C 정당과 비교했을 때는 득표율은 높은데 의석률이 낮죠? 과소대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A하고 C는 과대대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월등히 높잖아요. 자, 일단 1번으로 다시 옵니다. 동일한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있나요? 없어요. A 정당은 3석, B 정당은 빵, C 정당이 2석. 그러니까 동일 의석수는 없어요. 2번. 1당과 2당의 의석수 차이는 한 석이다. 맞나요? 맞네. 3석과 2석이 차이니까 한 석이다. 2번 맞는 것으로 정답. 3번.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선거구제. 땡. 지금 소선거구제잖아요. 지역구는 5개인데 의원 정수가 총 5명이니까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사람 뽑는 소선거구제라고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잖아요. 3번도 틀렸고. 4번. 현재 선거제도를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여 이번 선거 결과를 적용할 경우 A당이 가장 유리해진다. 볼까요? 총 득표율 보세요. A당 40%, B당 40%, C당 20%니까 가장 유리한 정당은 B당이네요. 왜? 하나도 당선 못 시켰다가 2명, 1명 이렇게 당선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A하고 C당은 불리하고 B당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지요? 18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내용 증명이네요. 이거 우체국 가야 된다고 그랬죠? 네. 자, 수신자 받는 사람 갑, 발신자 보내는 사람 을, 계약 해제 통고. 본인의 아들 병 17살 고등학생이 귀하의 노트북을 2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아들 병은 미성년자로 이와 같은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를 통고합니다 하고 해제를 통고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취소한다는 거죠. 계약 취소. 그럼 1번. 해당 문서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우체국에서 증명 못해요. 우체국에서는 이 내용 증명이 같다는 것만 확인해 주는 것이지, 보냈다는 것만 확인해 주는 것이지, 그 사실의 진위, 진짜냐 가짜냐 이걸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1번 틀렸고요. 2번. 값이 수신자 받는 사람이죠. 노트북을 파는 사람. 해당 문서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해제된다. 값이 받았어. 그리고 내용을 회신하지 않았어. 그럼 계약은 해제된다. 말이 좀 이상하다. 해당 문서는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이건 2번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계약을 통고합니다 하고 이게 내용 증명으로 갔죠. 이 내용 증명이 이 값에, 즉 수신자의 우체통에 들어가는 순간 취소되는 거예요. 이걸 도달주의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2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약 해제, 이 내용 증명이 값에게 도달되는 순간 계약은 취소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고 말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지? 일정 기간 회신하지 않으면. 이것은 뭐냐면 취고권 공부하셨죠? 미성년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에 미성년자와 거래를 한 당사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노트북을 200만 원에 판매한 사람이 이거 미성년자였네? 그럼 이거 계약 해제해야겠다. 또는 계약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부모에게 취고를 합니다. 취고권을 행사해요. 당신의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이걸 모르고 내가 노트북을 팔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가타부터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확정된 거예요. 계약은 확정. 그 다음에 2번은 틀렸고 3번 각각 병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나. 아니죠. 계약서 쓰고 안 쓰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어요. 4번 병이 미성년자죠. 의뢰 동의 없이, 즉 부모의 동의, 아버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계약은 병 또는 의리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4번. 4번이 정답입니다. 19번. 밑줄 친 초국가적 행위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초국가적 행위체 공부했었죠? 다국적 기업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해당하지 않는 것? 지방자치단체는 초국가가 아니라 국가내부적, 국가내적 행위체죠.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 문제 많이 언급됐던 것이 그러니까 국가기구냐 비국가, 그러니까 정부기구냐 비정부기구냐, 그 국제기구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예. 20번. 다음은 신문 기사에 대해 시민들이 나눈 대화. 기업과 니은 해당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사 분쟁의 해결 방법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 땡땡 항공 파업 23일째 피해액이 9천억을 넘어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오타 나왔네요. 보이지 않아. 정부 대책 고심 중. 참 걱정이군.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될 줄 몰랐네.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그 말도 일리가 있네만 노사 분쟁은 정부의 개입 없이 분쟁 당사자들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 기억번. 정부가 뭐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지. 이게 바로 뭐예요? 중재예요?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 두 가지가 있죠. 근로의 권리하고 노동 상권이 있죠. 그래서 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법이 근로기준법이고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이게 강행법이에요.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벌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강행법으로서 근로 시간, 작업 환경,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렸네. 임금, 근로 시간, 작업 환경, 복지제도죠. 이 세 가지를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임금은 최저임금제 도입됐죠. 어기면 처벌받아요. 근로시간도 요거 성인과 연속 근로자 이거 어떻게 되더라? 성인은 1일 8시간 그 다음에 12시간 초과 할 수 있고 그래서 총 58, 40에다가 52시간이네요. 총 52시간. 연속 근로자는 7시간. 그 다음에 5시간 초과할 수 있고, 그래서 총 35시간 초과할 수가 없죠. 맞아요? 5, 7에서. 총 35시간이잖아요. 초과까지 합쳐서 35시간. 40시간. 초과 빼고, 여기 5, 7, 30, 35에다가 5시간까지 40시간. 작업 환경은 복지제도입니다. 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고, 이 노동상권과 관련해가지고, 이 노동상권이 뭐죠? 제일 먼저, 단결권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고, 단체 교섭했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단체 행동으로 가는데, 이 단체 행동도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공부했죠. 그냥 그 세무서에다가 폐업신고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직장 폐쇄라고 표현합니다. 직장 폐쇄, 로크아웃인데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 많죠. 뭐 파업, 태업, 또 뭐가 있어요. 뭐 피켓팅, 상품 불매운동,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 노동상권, 이 노동상권과 관련해서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노동 3법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이렇게 세 가지 했는데 이게 두 개 법으로 통합됐어요.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이 세 가지는 모두 이 노동조합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 그런데 이 단체 행동으로 가는 순간에 이 노사분규가 나타나잖아요.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노사분규를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방법에 조정, 중재, 긴급조정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사업장이 이게 일반 사업장이고요. 이것도 일반 사업장이고 긴급조정은 일반 사업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공공사업장이라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내버스, 지하철, 그 다음에 이제 철도, 항공 이런 거라고. 조정은 일방이 신청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요. 중재는 노사 쌍방이 신청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어요. 기급조정은 이건 신청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요. 이 정도만 할까? 좀 더 나가면 이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서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이 절차는 여러분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0번으로 오면 정부가 이게 항공파업으로 피해액이 9천억을 넘는데요. 그럼 빨리 나서야죠. 누가 나서야 돼요? 노동부 장관이 나서야 되죠. 긴급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정부의 개입 없이 분쟁 당사자들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거. 이거 단체 협약이겠지. 4번이 정답입니다. 12회로 갑니다. 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1번 정치의 의미. 정치의 의미 하면 뭐 의미라고 했네. 서로 다른 주장이니 정치적 관점 같아요. 가번 정치는 국가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 및 행사하는 활동이다. 국가 권력과 관계 있는 거니까 국가 현상설로 봐야죠. 국가 현상설. 나번은 집단 현상설. 그러면 1번 국가 현상설은 여기에 부합하는 정치 현상은 근대 이후에 등장했다. 아니죠. 근대 이전에도 국가가 존재했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집단 현상설은 국가 형성 이전의 공동체에서도 정치 현상이 존재한다고 본다. 정답이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가 국가 현상설, 넓은 의미가 집단 현상설, 이론론적인 게 국가 현상설, 다원론적인 게 집단 현상설입니다. 나머지 참고하시고요. 2번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 후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A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헌법재판소겠죠. 우리나라는 사법기관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원과 헌법재판소입니다. 여기는 헌법재판소에 관한 내용이네요. 두 번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재판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국민소원심판제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민소원심판제도는 두 가지가 있죠. 위헌심사형하고 권리구제형이 있는데 지금 니은은 권리구제형입니다. 옳은 것 찾으래요. A.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번 땡. 2번 A. 헌법재판소는 신급제도에서 최종심 땡. 신급제도에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것은 대법원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을 담당하죠. 그 다음에 3번 기역에서 위헌법률심판. 기역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당연하죠. 위헌법률은 무효입니다. 3번 정답이고요. 니은번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있어요. 헌법소원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헌심사형과 권리구제형 두 가지가 있으니까 4번 틀렸어요. 3번 헌법기관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A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법 개정안에 대해 A는 그러면 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니까 국회가 될 것이고 B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B는 정부 또는 대통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입니다. B는 정부. C는 법률로 정한 자격입니다. 오타 나왔네요. 자력이 아니라 자격.
법률로 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으로 구성되며 사법권을 가진다. C는 법원이겠죠. 사법권을 갖는 거니까. 법원. 그래서 A는 국회, B는 정부, C는 법원. 옳은 거 찾으래요. A. 국회의 구성원은 정치적 중립은 아니죠. 국회야말로 정치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 정치적 중립 의무가 아니라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겠죠. 1번 틀렸고 2번 B는 정부 정책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한다. 땡.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은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입니다. C는 사법부니까 법률안 제출권 갖지 않습니다. 원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이 갖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부도 갖고 있어요. 의원 내각제 요소죠. 4번 A는 국회는 B 정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탄핵 결정은 어디서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합니다. 법관은 탄핵 소추 대상인가요? 네. 일반 법관은요? 네. 맞아요. 일반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모두 탄핵 대상입니다.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 조심하세요. 4번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일 텐데 국회 각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래요. 이에 대한 분석을 옳은 것. 19대 의석수가 있고 20대 의석수가 나와 있네요. 정당은 A, B, C, D 무소속 이렇게 돼 있고요. 19대 때는 246명의 지역구, 비례대표는 54. 이와 비슷한 나라가 있었죠.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20대 253, 47. 이거 우리나라 같으네. 우리나라 표를 그대로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아니에요. 대통령제 플러스 의원 내각제 요소니까요. 그 아래에 보니까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19대 의회에서는 B당이래요. 19대로 한번 보세요. B당은 의석수가 A당보다 적죠.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소야대. 19대 때 여소야대네요. 근데 B당, 20대 의회에서는 A당이 행정부 수반인데 A당보다 B당이 더 높네? 그러니까 19대건 20대건 전국이 불안해졌겠네요. 모두 다 여소야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권력의 융합보다 분립에 충실한 정부 형태. 이게 바로 뭐예요? 대통령제잖아요.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분석합시다. 19대 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석률 대비 지역구 의석률이 가장 낮은 정당은 C당이다. 이거 귀찮지만 계산해야 돼요. 비례대표 의석률 대비니까 분모가 비례대표 의석률이에요. 그러니까 A당은 25분의 127. 굉장히 높죠. B당은 21분의 106. C당은 2분의 3. D당은 6분의 7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정당은 어디예요? 6분의 7이 좀 2분의 3보다 6분의 7이 적잖아요. 이거 D당으로 봐야지. 산수 문제 하나 나왔고 2번 틀렸고요. C당이 아니라 D당입니다. 19대에 비해 20대 의회에서는 양당제 특성이 강화되었대요. 그럼 양당제라면 A당과 B당의 의석수가 월등히 더 많아야 돼요. 20대 의회에서 맞나요? 오히려 19대 때가 A당과 B당 합했을 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양당제의 성격은 20대보다는 19대 때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3번도 반대로 되어 있고 4번 19대와 달리 20대 의회에서 여소야대 땡 달리가 아니라 똑같이 19대건 20대건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5번 근대 정치 사상가 세 사람 또 나왔네요. 사회계약론자 값은 누구? 뭘 보니까요? 예, 만인에 대한 투쟁 나왔으니까 홉스. 을은 누구요? 로크. 뭘 보니까? 예? 그렇죠.
생명, 자유, 재산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셋 중에 뭘 가장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재산. 생명, 자유보다 재산을 더 중시했던 분이 로크입니다. 병은 보나마나 누수겠죠. 뭘 보니까 확실해요. 일반의지. 일반의지는 선을 향한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일반의지를 세 글자로 줄이면 공공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바로 루소의 일반의지입니다. 자, 옳은 걸 찾으래요. 1번. 홉스는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해 국가 권력의 분립이 필수적. 땡. 국가 권력 분립은 로크밖에 없어요. 로크. 그 다음에 2번. 갑과 달리 을은, 즉 홉스와 달리 로크는 사회개혁을 통해 자연권의 양도가 필요하다고. 땡. 홉스는 전부 양도, 로크는 일부 양도, 누소는 양도할 필요 없다고 본 사람이죠. 2번도 땡. 3번. 로크는 대의민주제 맞고, 루소는 이평군주제 땡. 이평군주제는 로크입니다. 오히려 누소 평은 직접 민주제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봤죠. 4번. 갑에서 병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의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봤다. 맞죠?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봤어요. 이건 명목론이에요? 실제론이에요? 명목론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6번 문제부터 20번까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오늘?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